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6개월 뒤 밥상 위에 밥 한 그릇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수돗물로 국 끓이고 계신가요? 밥솥 안에 쌀 넣고 바로 씻으셨나요? 그 두 가지 습관이 어르신 몸속에 비소, 납, 수은 같은 중금속을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떤 분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주방에서 물을 어떻게 쓰고 냄비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주방 환경과 중금속 노출을 연구해 온 장혜준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평생 쓰던 밥솥, 냄비, 뚝배기 속에 숨어 있던 진짜 1급 발암 물질의 함정입니다.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화면 한 번, 두 번 톡톡 눌러두세요. 건강운이 올라가면서 그게 오늘 건강 결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방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세 김순남님은 늘 건강으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약수 떠오르고 집안 살림은 한치 어긋남 없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반찬을 만들다 가스불을 켜두고 깜빡하셨습니다. 며칠 뒤엔 오랜 친구를 보고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속에 염증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 몸속에는 알루미늄과 나비 기준치 이상 축적돼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매일 쓰던 밥솥과 냄비 그리고 뜨거운 수돗물이었습니다. 순남님은 평생 깨끗한 걸 추구하셨습니다. 매일 냄비를 반짝반짝 닦으시고 밥솥도 쌀을 내솥에서 바로 씻어 편하게 쓰셨어요. 빨리 끓으라고 뜨거운 물로 국도 끓이셨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던 게 오히려 독을 쌓고 있었던 거죠. 저는 순남님께 주방 도구 교체와 물 사용법 변경을 권했고 6개월 뒤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땐 주방이 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보약을 만드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주방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중금속이 스며드는 9가지 주방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뜨거운 수돗물로 국 끓이는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끓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보일러 탱크와 낡은 배관을 거치며 데워진 온수엔 금속 이온이 더 잘 녹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 오래된 배관의 온수는 납과 구리 농도가 찬물보다 3배 높게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오래된 건물일수록 배관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끓이면 중금속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이 증발하면서 중금속 농도만 진해집니다. 77세 이정자님은 따뜻한 물이 빨리 끓어서 좋다며 온수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혈중 납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국이나 밥물은 반드시 찬물로 받고 끓이세요. 끓이면은 중금속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축됩니다. 혹시 지금도 온수 쪽 수도를 먼저 돌리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밥솥, 내솥에서 쌀 씻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편하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알루미늄 중독의 지름길입니다. 쌀이 내솥 코팅을 긁어내며 알루미늄이 노출됩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소 실험에서 내솥 코팅 손상 후 조리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최대 4배 증가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부분에서 알루미늄이 직접 밥에 녹아든다는 겁니다. 알루미늄은 뇌에 축적되면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80세 박영희님은 내솥에서 쌀을 씻는 습관을 고치고 난 뒤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볼에 쌀을 씻은 후
밥솥에 넣으세요. 내솥에 긁힘이 생기면 바로 교체하세요. 혹시 편해서 내솥에 바로 물 붓고 씻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새 스테인리스 냄비를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새 제품이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연마제 잔여물엔 니켈, 크롬 등의 미세 입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제품에 초기 세척 부족 시 니켈 용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니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69세 김도현님은 새 냄비를 그냥 헹궈 쓰다 음식에서 쇠 맛이 났다고 합니다. 기름으로 닦고 베이킹소다 세척 후 10분간 물 끓여 헹구세요. 세제만으로는 잔여금속 입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혹시 반짝이는 새 냄비 그냥 물만 헹구고 쓰셨나요? 네 번째는 뚝배기 세제 세척입니다. 뚝배기는 다공성 구조라서 세제가 흡수됩니다. 그리고 조리 시 국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방송 실험에서 세제로 닦은 뚝배기를 끓이자 거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세제 성분이 뚝배기 구멍 속에 스며들었다가 뜨거운 국물과 함께 나온 겁니다. 74 새해 정미자님은 된장찌개에서 비누 맛이 느껴져 뚝배기를 교체 후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로 닦으세요. 금이 간 뚝배기는 바로 버리세요. 혹시 지금도 주방 세제로 뚝배기 문질러 닦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나무 조리 도구를 장기 사용하는 겁니다. 나무 주걱이나 나무 도마, 정겹고 좋죠. 하지만 습기와 찌꺼기 틈에 곰팡이가 번식하며 독소를 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낡은 나무 도마와 주걱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간에 치명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세한 틈 속에 자라고 있을 수 있어요. 76세 이은자님은 10년 쓴 주걱에서 냄새가 나 교체 후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1년마다 교체하시고 완전 건조가 필수입니다. 젖은 채로 보관하지 마세요. 혹시 나무 주걱 아직도 버리기 아까워 쓰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뒤에 나올 해독식품 정보는 더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는 낡은 프라이팬을 계속 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팅이 좀 벗겨져도 아깝다고 계속 쓰십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중금속이 직접 음식에 녹아듭니다. 특히 테프론 코팅이 벗겨지면은 알루미늄 본체가 노출되는데 이게 산성 음식과 만나면 알루미늄이 대량으로 용출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코팅 손상된 프라이팬에서 토마토 소스를 조리했을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정상 제품의 5배 이상 높았습니다. 토마토, 식초, 레몬 같은 산성 식재료가 특히 위험합니다. 68세 최순희님은 10년 넘게 쓴 프라이팬으로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해 드셨는데 코팅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교체 후 만성 위염 증상이 개선됐다고 하시더군요. 코팅 프라이팬은 2년에서 3년마다 교체하세요. 금속 수세미로 긁지 마시고 나무나 실리콘 도구를 사용하세요. 혹시 지금 쓰시는 프라이팬, 코팅 벗겨진 채로 계속 쓰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플라스틱 반찬통 흠집입니다. 플라스틱은 긁힐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섞입니다. 흠집 사이로 세균도 번식하고요. 특히 뜨거운 국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담으면 화학물질이 더 많이 녹아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에 따르면 긁힌 플라스틱 용기에서 비스페놀과 같은 환경 호르몬 검출량이 새 제품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비스페놀 A는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72 새 김명숙님은 20년 넘게 쓴 플라스틱 김치통을 계속 사용하셨는데 표면이 하얗게 긁혀 있었습니다. 유리 용기로 교체 후 소화 불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플라스틱 용기는 흠집 생기면은 바로 교체하세요. 저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가 더 안전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담으세요. 혹시 플라스틱 반찬통에 흠집 가득한데도 계속 쓰고 계신가요? 여덟 번째는 알루미늄 호일에 신맛이나 염분 강한 음식을 싸는 겁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산과 염분에 약합니다. 토마토 소스, 레몬, 김치, 된장 같은 음식을 싸면 알루미늄이 녹아 나옵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보고서에서 산성 음식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보관 시 지금 알루미늄 용출량이 안전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울 때 더 위험합니다. 고온에서 산성 양념과 알루미늄이 반응하면 용출량이 급증합니다. 70세 박철수님은 생선구이를 할 때 늘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셨습니다. 레몬을 뿌린 생선을 호일에 싸서 굽는 게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 방법이 알루미늄 섭취를 늘렸고 결국 만성 피로와 근육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산성 음식은 유산지나 실리콘 매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 호일은 기름기 없는 담백한 음식에만 사용하세요. 혹시 김치나 신김치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9번째는 통조림이나 믹스커피 봉지를 장기 보관하는 겁니다. 통조림 내부는 알루미늄이나 강철의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코팅에서 비스페놀 A가 용출됩니다. 믹스커피 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안쪽 코팅에서 화학 물질이 녹아 나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 연구에서 통조림 식품의 장기 보관 시 비스페놀 A 농도가 시간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마토 통조림처럼 산성이 강한 제품일수록 용출이 빠릅니다. 75세 정순애님은 믹스커피를 몇 년치 사다 놓고 드셨습니다. 습기 찬 곳에 보관하다 보니 봉지가 부풀고 변색되기도 했어요. 원두 커피로 바꾼 후 가슴 두근거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통조림은 유통기한 전에 빨리 드시고 개봉 후엔 유리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믹스커피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원두 커피로 바꿔보세요. 혹시 통조림 몇 년치 쌓아두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위험한 요소를 잡았으니 다음은 이미 몸속에 들어온 독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껍질의 펙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과 껍질 속 펙틴은 중금속 이온을 흡착해 배출시킵니다. 펙틴은 천연 해독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합니다. 장 속에서 중금속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사과 펙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중납 농도가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에서 겔 형태를 만들어 중금속을 가두고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특히 납과 수은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 펙틴의 70%가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은 해독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5분 담갔다 헹구면 됩니다.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고 사과를 담가두세요. 5분 후 흐르는 물에 문지르며 헹구면 완벽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공복일 때 펙틴의 흡착력이 최대로 발휘됩니다. 위가 약한 분은 식후에 드세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하지만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사과 종류는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부사나 홍옥처럼 껍질이 단단한 품종이 펙틴 함량이 더 높습니다. 71세 윤미경님은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혈중 중금속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하셨어요. 만성 피로도 줄고 소화도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사과 껍질은 그냥 버리셨나요? 두 번째는 마늘의 알리신입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이자 해독제입니다. 다지거나 썬 후 10분 두면 알리신이 활성화되어 해독력이 상승합니다. 마늘을 자르는 순간 효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10분 정도 걸립니다. 독일 하노버 의과대학 연구에서 알리신은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킬레이트 작용으로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킬레이트 작용이란 중금속을 집게처럼 잡아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이 중금속과 강하게 결합하면서 독성을 없애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바로 볶으면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되기 전에 열에 파괴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썰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10분 정도 기다려야 알리신이 안정화됩니다.
그 후에 요리하면 일부는 열에 손실되지만 안정화된 알리신은 어느 정도 보존됩니다. 속 쓰린 분은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이 자극적이라면 살짝 볶거나 쪄서 드세요. 열을 가해도 모든 알리신이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약 30% 정도는 남아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을 다진 후 도마에 그대로 두었다가 요리하세요. 하루에서 3쪽이면 충분합니다. 마늘을 드실 때 우유와 함께 드시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냄새가 중화됩니다. 73세 한영철님은 매일 저녁 마늘 2쪽을 다져서 10분 둔 후 볶아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손발 저림 증상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력도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마늘 바로 볶아 드시나요? 10분 기다리시나요? 세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의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이 납, 수은 등 금속 이온과 결합해 배출을 돕습니다. 이제 해조류는 바다의 해독제입니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에 풍부한 알긴산은 중금속을 꽉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에서 알긴산을 섭취한 실험군의 체내 카드뮴 배출량이 30%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알긴산은 끈적끈적한 점액질인데 이게 중금속을 감싸서 흡수를 막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방사능 물질 배출에도 효과가 있어서 체르노빌 사고 이후 러시아에서 해조류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알긴산은 장에서 팽창하면서 중금속을 흡착합니다. 스펀지처럼 중금속을 빨아들여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특히 납, 카드뮴, 스트론튬 같은 중금속 제거에 탁월합니다. 갑상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염분 제거 위에 데친 뒤 섭취하세요. 말린 미역이나 다시마를 물에 불리면 염분이 많이 빠집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불린 후 한 번 헹구세요. 미역, 콩나물 무침, 된장국에 추가해 보세요. 다시마는 육수 우려내고 나서 차에 썰어 볶음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부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루 한 끼는 미역이나 다시마가 들어간 음식을 드세요. 74세 송미자님은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1년 후 갑상선 기능도 좋아지고 혈중 중금속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미역국 외에도 미역 반찬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미나리와 물입니다. 칼륨이 나트륨과 중금속 배설을 촉진합니다. 미나리는 간 해독을 돕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미나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중금속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 분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으로 중금속을 내보냅니다. 미나리의 비타민C는 중금속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도 풍부해서 혈액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를 자주 드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해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유지하세요. 물은 신장을 통한 중금속 배출의 핵심입니다. 찬물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이 청아 비슷해서 흡수가 빠르고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8잔, 미나리는 주 3회 이상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물 8잔은 약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장이 제대로 일해서 중금속을 걸러냅니다. 미나리 무침, 미나리 전, 미나리 된장국 등 다양하게 드세요. 생으로 쌈 싸 드셔도 좋습니다. 미나리는 향이 강해서 처음엔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데치면은 향이 순해집니다. 끓는 물에 10초만 데쳐도 먹기 편해집니다. 미나리를 고를 때는 줄기가 통통하고
잎이 싱싱한 걸 고르세요. 너무 굵으면 질기고 너무 가늘면 향이 약합니다. 76세 이광수님은 매일 물팔잔을 마시고 주 3회 미나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물 마시는 게 힘드셨지만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물을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엔 줄이니까 괜찮으셨대요. 3개월 후 소변 검사에서 중금속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만성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이 4가지 해독 식품을 매일 실천하시면 3개월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엔 사과, 점심엔 마늘, 저녁엔 미역과 미나리, 그리고 하루 종일 물 8잔. 이게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찾아낸 최고의 해독 루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의 핵심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뜨거운 물 대신 찬물, 긁힌 냄비 대신 새 냄비, 내솥 대신 유리그릇, 뚝배기엔 세제 금지, 4가지만 바꿔도 몸속 독은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이어가면 중금속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네.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이 떨리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몸은 스스로 해독을 시작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낡은 프라이팬 하나 버리는 용기가 더 큰 해독제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금속 노출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습관을 바꾸면 회복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3개월이면 혈중 농도가 감소하고 6개월이면 증상이 개선되고 1년이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음 시간엔 가정용 정수기 필터와 노후 수도관에서 중금속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방을 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오늘부터 실천하실 내용 하나만 적어주세요. 찬물로 국 끓이기, 내솥에 쌀 안 씻기, 뚝배기 세제 안 쓰기, 사과 껍질째 먹기, 뭐든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주방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